그러니까 AI 산업 자체가 단순하게 IT 트렌드를 넘어서 전력 전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력 수요 자체가 거의 구조적으로 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 다시 주가가 조정받았지만은 10월 달의 반등은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은 아니라 전기차 중심에서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AI와 ESS 이쪽으로 산업의 축이 이동하면서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간 거다. 다시 조정 국면에 왔고 늘목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호한 거는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LG화학, 소재는 에코프로, 그 타일 중국 공급망,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2년 동안 내리막을 걸었던 2차전지 섹터가 올해 6월 이후 좀 주가 반등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드디어 바닥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전에 제가 이제 그 10월 13일 기준으로 조금 바닥 그 3일 연속 반등 나올 때 그 양봉 나올 때 바닥 찍었다는 말씀 계속 드렸었고요. 10월 13일 그 날짜 딱 정확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저점 대비 그때 이후로 주가 2배 이상 올라간 기업들도 있고 뭐 50% 올라간 것도 있고 뭐 20, 30% 올라간 것도 있고 한데, 그 10월 달에 워낙 이제 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 때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서도 LG화학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몇몇 종목들은 조정폭이 크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쉽게 빠지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 반도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1선까지 조정이 좀 받은 상황이고, 2차전지 기업들 대부분 41선까지 조정 좀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받고 버티던 기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LNF라든가 몇 명 좀 굉장히 그 강했던 기업들 중에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결혼 10주년이었거든요. 그 전주에 그 결혼 10주년 여행을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그 돈키호테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엔캠이 공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상장 적격기 심사 막 그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 문제는 주가 급락하니까 다른 소재 업체들한테 다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신뢰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해프닝이라기보다 그 중국 쪽의 매출 취소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래서 해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규정을 잘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게 2차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얘가 빠지니까 얘도 빠질까봐 더 먼저 팔아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엔케 영향이 2차전 섹터를 전체적으로 좀 누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10월 달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11월 달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LG에너지솔루션이 4분기 어닝 쇼크가 지금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4분기 연말까지는 2차전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엔케는 이제 그런 식의 소위 말해서 사고 친 거죠. 이런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섹터 투심에 상당히 영향을 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손절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좀 매도가 매를 부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 그러니까 전저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상황이니까 저점을 이번 주부터라든가 아니면 10월 초에는 저점 잡는 시도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아직은 조금 더 눌릴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산업은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나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은 확실히 이제 변곡점을 좀 지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의 바닥과 주가의 바닥은 분명히 남았는데 여전히 이제 그 전기차 부분과 또 그 ESS 부분 간의 온도차가 좀 심한 것 같고, 전기차 부분에서의 그 부진을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강력하게 메워주는지,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그 회장 같은 경우가 2030년까지 ESS 시장은 급성장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한 것처럼, 2차전 업황 자체는 어쨌든 바닥을 통과해서 그 상승 국면으로 진원 중인데, 아직 여전히 그 안에서도 양극재 같은 경우 수출 데이터가 계속 최저치를 찍은 것처럼 여전히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전기차가 다 이끄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캐즘은 전기차 캐즘 미국에만 있어요. 유럽은 그 월 평균 뭐 그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30%가 넘고, 중국도 20%, 그 외 시장 같은 경우는 40% 넘고, 우리나라 50%만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연간 지금 전기차 판매 대수가 20만 대가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 3년간에서는 판가가 계속 떨어졌죠. 23년도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시 리튬 가격이 메탈 가격이 바닥 탁 찍고 올라가면서 P가 올라가는 구조로 좀 바뀌었고, 전기차 출하량 그 배터리 그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은 미국 중심으로 좀 부진하지만 ESS 쪽이 그 내년도에 한 40% 이상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인 Q의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락 사이클에서 지금은 P와 Q가 같이 반등하는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진입하는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ESS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제 Q가 방어가 되고 뭐 일적 방어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제한적이지만은 PQ가 같이 올라가는 본격적인 사이클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뭐 주가도 그만큼 반응할 것이고요.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EV 쪽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출하량이 지금 부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그 ESS 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이 전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면은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전환 기간 짧기 때문에 급증하는 ESS 수요를 이런 식으로 지금 빠르게 대응하면서 가동률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 회복하면은 그게 자체가 이제 AMPC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회복으로 곧바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북미 중심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했죠. 그리고 IRA 법상, 그 OBBBA 법상의 PFE 규정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이제 IC 규정도 있고, 그래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특히 미국에서는 ESS 시장에서 중국산보다는 K배터리 셀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EV 시장 10월 달부터는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수요 절벽이 있을 거다. 그 우려가 9월 달에 반영돼 버렸고, 그게 반영되고 나서는 뭐 리튬 가격이라든가 글로벌 공급망 중국 공급 재편이라든가 뭐 실적 이슈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서 10월 달에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 폐지라 수요 두여 이슈는 어느 정도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실적 추정 시세도 상당히 반영됐고, 다만 이제 ESS라는 거, ESS가 나오면서 AI 데이터 센터, AI 버블에 ESS 배터리가 동참을 하면서 주가 급반등이 나왔던 것이고, 그 AI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지 않고서 이제는 K배터리를 같이 얘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AI 산업 자체가 단순하게 IT 트렌드를 넘어서 전력 전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인 수요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 전력 수요 자체가 거의 구조적으로 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해 통계자를 보니까 463테라와트-아워인가 그 정도였는데, 뭐 2030년 때는 매년 거의 40% 평균 월평균 이런 구조적으로 좀 올라가는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AI 기업들이 만드는 그 데이터 센터의 그 전력 부하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 수단으로 들어갔던 ESS와 달리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것들은 이게 이제 그 병렬 구조가 돼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전력을 한 번에 확 썼다가 그 500메가트가 한 번에 확 썼다가 또 한 번에 방전되고 뭐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해서는 ESS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는 기본 인프다로 깔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태양이나 풍력의 어떤 보완 소재일 때는 간헐적인 그 에너지 때문에 그 발전 불규칙하니까 이거를 안정적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데이터가 필요할 때 쓰는 형태였잖아.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백업 전원 같은 경우, 그 BBU 같은 경우도 24시간 가동돼야 되잖아요. 여기에도 다 들어가요. 배터리가 전부 다 UPS용으로 상당히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파나소닉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 그 AI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에 대해서 그 매출 전망을 2배 올렸습니다. 가이던스 2배 상향시켰어요. 이쪽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이 셀만 팔았습니다. 예전에는 ESS 쪽에 셀만 팔았어요. 셀이나 모듈로만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셀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지금 그 삼성 SDI가 SPB 뭐 1.7, LFP 2.0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다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는 시스템까지 하고 또 SI 그 유지 보수까지도 다 하게 되니까, 그럼 그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다 수직 계열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차용은 셀과 모듈만, 뭐 팩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셀 모듈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팩부터 BMS까지 거기 그 전기차와 완성차 업체들이 밸류체인을 다 구축을 해서 거기서 더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ESS 같은 경우에는 SI까지 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안에 들어간 그 밸류체인 단에 들어가는 그 부가가치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은 SI까지 하고 셀 모듈과 그리고 그 제품, 완제품 형태로 하면서 거기 SI까지 같이 하는데, 삼성 SDI는 셀 모듈하고 완제품까지 하죠.
그리고 SI는 안 해요. 근데 SKO는 셀 모듈까지만 해요. 완제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이익률이 가장 높은 거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되겠죠. 탑픽을 해서 엔솔인 겁니다. 캐파도 제일 빨라, 제일 많아. 그리고 고객세도 제일 탄탄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전기차 시장은 27년도 정도에 가야지 미국 시장이 이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ESS 쪽이 이거를 대처를 해주면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ESS 쪽에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유리한데, 그러면 셀 소재보다는 결과적으로 셀이 유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ESS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국내 업체들이 완벽하게 다 공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중급업체들에 대한 제재, 이런 반사소외를 셀 업체들이 가장 고스란히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ESS 쪽을 본다 그러면은 소재보다는 셀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엔솔이 탑픽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삼성 SD가 그 다음에 차선호주 정도로 보겠고, 그리고 LG화학도 같이 볼 필요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북미에서 유일하게 양적공장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파나소닉에 장기 납품이 들어가고 또 엔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쪽으로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머스 캐피탈에서 주주환원 형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언제 부응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제 LG 엔솔 지분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를 2년 하느냐. 그러니까 뭐 50.1%까지는 뭐 지금처럼 할인 높은 한 70%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30% 정도 좀 안 되겠죠? 한 29% 정도 되는 거는 뭐 할인율이 50%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다 팔 수 있는 주부 내면 엔솔 주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인율 뭐 70%가 아니라 하면 60% 정도로 좀 뭐 이렇게 보완을 한다던가, 그 두 개를 합산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게 나올, 그러니까 그 가치가 높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주저하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솔 좋은데, 엔솔을 좋게 보면은 LG화학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저기 현대차증권에서 올해 이제 그 내년도 그 전망치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 그 강동진 위원님이 그 작성했었어요. 저랑 얼마 전에 디사이티브에서 같이 했었는데, ESS 쪽에서 상당히 좀 높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증권가에서 내년도에 LG 에너솔루션 ESS 매출을 한 5조 정도 봐요. 근데 현대차증권은 9조 4천억 보더라고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셀만 공급할 때랑 완제품과 SL까지 했을 때 마진이 다르다, 그 얘기를 현대증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리포트가 이렇게 나온 거는 현대증권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좀 내년도 기대되는 거는 그 사이버캡, 테슬라 사이버캡이 나오게 됐을 때는 좀 더 전기차 판매가 더 많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좀 그 자율주행을 좀 중요시 보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도 ESS 관련된 내용으로 나왔고, 미래에셋에서도 기필종 애널리스트가 ESS 관련된 섹터 리포트 연간 전망적으로 나왔으니까 현대차, 그리고 유진, 그리고 미래에셋 요거 세 개를 리포트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최근 다시 주가가 조정받았지만은 10월 달의 반등은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은 아니라 ESS 중심으로 전기차 중심에서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AI와 ESS 이쪽으로 산업의 축이 이동하면서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이후에 다시 조정 국면에 왔고, 늘목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전망도 여쭙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별화가 생기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뭐 주가가 반등 나서가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거는 이번 실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1,499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15.6%가 나왔는데, 소재 업체 중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 나온 거 흔치 않거든요. 15% 나오는 업체가 없어요, 에코프로 말고는.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이익, 인도네시아 투자이익 반영된 거, 요걸 빼게 되면은 BEP가 거의 제로예요. 0.2% 뭐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좀 탑픽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그 투자 이익 부분, 그런 부분, 그 트레이딩 이익, 그 지분법이,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매수한 시점이랑 현재 상황 간에 그러면은 그게 차액 투자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영업이익으로 좀 들어가는 구조고, 일단 4분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원가 혁신과, 그리고 유로 선산이 가동이 복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 회계적 비용 이런 절감 등 변면서 이익을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가만 지금 구조적으로 좀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 그러면은 거의 퀀텀 점프하게 됩니다. 1단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연 평균 5년간 1,800억의 투자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다 영업이익으로 잡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26년도 좀 마무리되게 되면 27년도에는 연평균 3,000억 이상
이게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1단계 지분 20% 참여했고 2단계 때 50% 확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합산하면은 4,800억 이상이니까 5천억 정도 연간으로 이익이 깔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가 경쟁률이 원가 절감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고 그럼 에코프로 BM이 마진이 올라가겠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연간으로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연결로 또 실적 좋죠. 그러면 5천억이 깔린 상태에서 영업이 깔린 상태에서 위에 지주사 그 자회사들 실적이 깔리고 올라가는 거죠. 자체 사업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 구조적인 이익이 나타나고 인도네시아 2단계 프로젝트 이익이 반영되는 2027년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코프로 그룹 전체에서는 에코프로가 실적 성장이 제일 빠릅니다. 압도적으로 빨라요. 이게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재무 건전성도 100%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 인도네시아 이게 단계별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 현재 1단계는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그럼 내년 반영되고 2단계가 27년이니까 그러면 27년도가 기대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분기별로 매 분기에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실제 어떻게 반응이 확인하면서 차별하게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주가가 아마 2차전지 섹터가 현재로서는 주도주가 또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조정 구간에 들어갔고 이게 이제 저는 11월 말이나 12월 정도 그 선물 동시 만기 지수가 못 간다 하면은 그 코스닥도 막 가기는 어렵거든요. 12월 둘째 주 선물 동시 만기일까지는 좀 눌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수로 보더라도 저가 매수를 좀 뭐 ESS를 보든지 뭐 에코프로 그룹을 보든지 간에 선호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 변화 궁금합니다. 주가에는 좀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 공매도 좀 실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 일부러 뭐 공매도 쇼트키도 유발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매도 잔고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2차전지 섹터가 쉬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떤 큰 이벤트 반등시킬 만한 이벤트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애틀이 리튬 광산이 12월 달에 뭐 재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어떤 허가 문제는 아니고 그냥 시애틀 목표인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때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도 일정이라서 리튬 가격 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라기보다 리튬 가격이 투기적인 그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투기를 좀 억제하는 정책이 좀 그 중국 금융당국이 나오는 바람에 뭐 증거금 올린다든가 뭐 이런 거에서 급락이 났던 거지. 그리고 CATL이 원하는 가격대가 탄산 리튬이 그 선당 8만에서 10만 원 정도 이사에서 원하거든요. 10만 넘어가면 CATL도 그렇게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한다는 거죠. 한 9만 원대 정도가 정상적인 가격이고 한 8만에서 10만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좀 한다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 12월 둘째 주까지는 그럴 텐데 그러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에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온 거고 그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곧 올 것 같다. LNF가 LFP 양극재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것이 향후 실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파가 완성되는 시점이 이제 그 26년도에 되니까 그러면 그 실적 발생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27년도나 돼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 증권가에서는 점수를 많이 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LNF를 여전히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에서는 LNF를 탑피로 보고 있지만은 제 기준은 부채 비율이 좀 너무 높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LNF가 어쨌든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간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뭐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 생산이 여전히 더디고 사이버 트럭도 사실상 실패작이다 보니까 주로 엔소를 통해서 테슬라 모델에 들어가서 그게 유럽 쪽으로 주로 수출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북미에서 유통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파나소닉에 들어가야 되는데 LNF 파나소닉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LG화학에 들어갔다는 그래서 LFP 양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생산을 한다는 거, 뭐 에코프로비안 파일라인 5,000톤 있지만은 3만 톤, 6만 톤까지 하겠다는 건 LF가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럼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익으로 연결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재무 부담도 여전히 있다고 봐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LNF는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양극재 중에서 사픽으로 많이 그 ESS 관련해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들은 뭐 좀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강했던 게 LNF인데 그냥 그 증권가 그 증권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LNF 양극재 쪽에서 LNF를 탑픽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강동지 에너지라든가 제 기준에서는 양극재 쪽에서는 LG화학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는 굳이 이제 아까 소부장보다는 셀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ESS 산업에서 성장을 셀이 더 유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봤는데 에코풀은 약간 별도예요. 그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쪽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 이익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이익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구조적인 성장이 다른 쪽에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쪽으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호하는 거는 뭐 LG에너솔루션, 뭐 LG화학, 소재나 에코프로 그리고 그 탈중국 공급망 관련해서는 이제 뭐 포스코 인터넷이나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2000년 섹터가 어쨌든 지금은 다 좀 조정 국면에서 당장 좀 반등을 뭐 강하게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리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호주와 아르헨티나에 1조 2천억 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호주 리튬 광산은 좀 뭐 비싸게 줬다 말은 있긴 한데 거기랑 이제 그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그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옴브레 무레트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리튬 염호를 이제 여러 그 고민 끝에 인수를 했는데 상당히 싸게 잘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 반등 나왔고 뭐 철강 투자한다 그러고 그 HMM 인수한다 할 때 주가 급락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리튬에 투자를 한다니까 주가가 반등 나오고 이제 30만 원 때는 좀 지키고 좀 올라가는 시도를 하는데 2차전 조정 나오니까 좀 빠졌던 거고요. 결국엔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가 나타난 거예요. 쌀 때 사두고 리스크가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연간 이제 그것까지 다 구매가 완료가 다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연간 9만 5천 톤의 캐파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글로벌 5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리튬 생산에 있어서 그러면은 내년도에 그 아르헨티나 염호 뭐 이런 것들이 그 1단계랑 2단계 각각 이제 내년도 상용화 올해 램프업이 끝나고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상용화 끝난다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모멘텀은 본격적인 건 내년인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인하 회장이 어쨌든 경영을 어쨌든 보수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잘 치료해서 잘 이끌고 있는 것 같으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철강 업황이 좀 살아나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첨단 소재 쪽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 출하가 막 늘어나는 시점이 아마도 내년인 것 같으니까 드디어 이제 분기별로 얼마큼 이제 출하가 되는지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좀 기대감이 커서 뭐 마진율이 뭐 7%까지도 50% 이상이다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그걸 기대감 반영해서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확인하게 움직일 거예요. 실적이 이거 되네? 반영하고 되면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HMM 개인적으로 인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굳이 뭐 어떤 여기서 그러니까 매도나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을 보고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